112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자연의 해석에서 늘 아무것도 자연에 대가 윽박지르지 않고 뭘 가하지 않고 자연에 대해서 겸손하면서 또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서 자연에서 그 사실의 논리를 채록하고 배우고 그걸 정리하는 거, 그게 해석이고, 이게 제대로 된 자연 인식이다. 자연의 인식은 대단히 겸손해야 되고 심지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굴욕까지도 참으면서 해야지 자연에 대가 막 윽박질러 가지고 진리를 고문하듯이 쥐어 짜내는, 고문이라는 말은 칸트도 지가 쓴 말이야. 내가 쓰는 말이야. 자연을 고문해서 짜내는 식의 진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건 엉터리겠죠, 아무래도. 올바른 자연인식은 벌써부터 올바른 자연인식의 방법으로 베이컨은 이러한 부지이작 대신 공자의 수리부작의 귀납적 방법과 유사한 자연의 해석의 귀납적 방법을 제시한다. 상술했듯이 그는 자연을 알려면 자연 그 자체에 물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방법을 그는 자연의 해석이라 부르고, 확실하고 논증 가능한 지식을 얻는 이 자연의 해석을 사물들에 대한 멋지고 그럴싸한 의견을 얻는 정신의 예단의 연역적 방법과 대립시켰다. 베이컨은 지식을 존재의 이미지로 본다. 정신의 사변적 예단과 공상이 아니라 자연의 해석만이 확실하고 논증 가능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존재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우리의 영혼에 비춰진 그대로 그런 반영상을 본다는 이야기야. 거의 뭐 존재의 이미지란 반영론이나 마찬가지야. 반영상, 존재의 반영상이라고 본다, 진리를. 거기 존재에다 뭘 가하면 안 되죠. 존재를 왜곡시키거나 빼뜨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대로 수동적인 해석이라고 말을 썼어요. 적절한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썼는데, 공자님은 술이라고 그래서 서술. 공자님 말이 나는 더 정확하다고 봐요. 이 해석이란 말을 고수하게 되면 나중에 인문사회과학에 있어서의 방법론인 해석하고 헷갈려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유의 역할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 바른 역할은 사변적 예단의 연역적 논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부작의 해석, 즉 귀납적 논증에 있다. 베이컨의 비판적 계몽적 경험론의 방법은 정신의 참되고 적절한 굴욕이고, 따라서 자신의 정신에 신탁을 줄 것을 자신의 정신에 청하는 길을 버리고 충실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사물과 함께 머무르고, 보는 경우에 사물들의 상과 광선에 초점을 맞추는 데 필요한 거리 이상으로 우리의 정신을 사물들로부터 추상시키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비판적 계몽, 여기서 이제 이 대목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물들의 상과 광선에 초점을 맞추는 데 필요한 거리 이상으로,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무 딱 대고 있어도 안 보여요. 지금 너도 적절한 거리로 지금 떨어져 있잖아. 사물을 눈앞에 딱 대고는 못 본다. 어느 정도 떨어져서 보는 것 이상으로 거리를 둬서는 안 돼. 사물에 늘 붙어 있대. 일정한 거리, 볼 수 있는 거리만큼만 띄워놓고 늘 사물에 붙어 있어야 된다. 사물에 푹 젖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고는 인간의 사고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 허위를. 자. 동시에 비판적 계몽적 경험론은 발견해서 공손을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서도 이 공손을 활용하는 것이고, 지성의 힘과 탁월성에는 할 일을 조금밖에 주지 않는 방법이다. 지성의 탁월성, 천재성에 많은 역할을 주게 되면 지어내게 해야 되죠. 부지이작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성의 역할을, 많은 역할을 안 주고,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감각적 지각이죠. 감각에 더 많은 역할을 주는 거야. 지성에는 조금만 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많이 경험하고 신중하게 사고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박학이 신사가 되는 거다. 자. 지성의 이 할 일이란 바로 해석이다. 즉 신사 명변의 사유로서의 술이라는 말이다. 베이컨의 목표는 감각들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감각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지성을 불순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규제해 양자를 잘 결합시키는 것이다. 한편 베이컨은 공자처럼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전지주의적 독단주의를 거부하고 불필요하고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비워놓는 궐이궐퇴의 적절한 회의론적 방법을 써서 불가지의 대상을 논외로 제쳐놓되 그 나머지를 충분히 알고자 노력한다. 즉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완전한 자포자기적 회의주의와 결별하는 것이다. 비판적 경험론은 중간단 가령 인간이 중력은 왜 있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소금은 왜 짜지? 이런 건 알 수가 없는데 그 알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소금이 짠 것 같지도 몰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는 하지 않겠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까지는 최대로 알겠지만은 다 한다고 또는 다 알 수 있다고 교만을 떨지 않겠다. 이 우주의 비밀은 근데 다 알 수 없지. 너 왜 중력이 왜 있어? 알아? 뭐 대철학자는 아는지 알아? 몰라요. 만약에 이제 지어낸다고 하면 이제 아는 척하지. 중력은 말이야, 전자, 수력 발전하라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인과율적인 것을 목적인적으로 바꿔갖고 목적, 인과, 수단 관계로 지어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물은 그냥 흘러가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물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먹고 사는 것으로 진화를 했지 물이 우리를 위해서 발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먹여줄 목적으로 물이 있는 건 아니다. 네? 비판적 경험론은 중간 단계를 거쳐 가장 일반적인 원리에 제대로 도달하기까지의 확정적 원리를 수립하는 것과 단언적 언명을 하는 것을 망설이는 가운데 일종의 판단 유예를 내세우지만 그렇다고 사물에 대해 확신의 결여를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다. 비판적 경험론이 염두에 두고 의도하는 것은 확신의 결여가 아니라 양지 또는 건전한 확신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알 필요가 있는 것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여기서 베이컨은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존 로크는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우주 끝까지 볼 수 있는 만원경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봐버리려고 하는 거나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겠다 촛불이라도 켜려고 하는 거나 그게 같은 정신이 아니죠. 안 보이고 알 수 없으면 촛불이라도 켜서 보려고 알려고 하는 거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망원경이 없으면 맨눈으로라도 봐서 알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존 로크는 그래 유사한 말인데 근데 알 수 있는데 얼마만큼은 근데 알 수 있으면서도 뭐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예 다 알 수 없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알겠다. 그런 자세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적절한 선에서 겸손하고 오만 방자하지 말고 다 알 수 있거나 다 안다고 방자하지 말아라. 전지라고 그랬는데 하느님만 전지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합리주의들은 자기들도 전지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직접 그런 말을 말한다고. 보편적 지식이라는 말을 해요. 전지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것에 대해서 개념을 알면 그 사물의 세계를 다 알 수 있다. 그냥 사람이라는 개념, 말이라는 개념을 알면 그 개념 하나만으로 말 세계를 다 알 수 있고 사람 세계를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 말의 개념은 이 말 저 말 많은 말이 있지만 호주말, 한국말, 쪼랑말, 뭐 몽고말 온갖 말이 있지만 거기에 공통분모를 모아서 말의 개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의 개념을 추상화시켜서 만드는 건데 그걸 안다고 그래서 구체적인 말들을 잘 아나? 그러지 않죠. 사람의 개념을 안다고 그래서 사람의 개념으로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는 거 김강균이를 내가 아는데 김강균이도 나를 알고 인간이라는 범주 안에 우리는 들어있을지 몰라도 초등학교 동창이 지금 나 아나?
모르지. 강근이는 알아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단 말이야. 또는 아예 초등학교 동창도 아닌 사람은 전혀 나를 모르지. 같은 인간 안에 있더라도. 그러면 인간이라는 개념만 알면 다 아는 거야? 아니지. 다 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야. 보편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대단히 위험한 거다. 가령 의술은 인간 일반을 두고 장기가 비슷비슷하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론이 전개되어 있고 의학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사람마다 특이하게 달라요. 이 장기에서부터 온갖 부분이 다 달라서 어떤 약은 사람은 이 약을 먹고 처방이 돼서 낫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낫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는 개인 차트가 다 있죠. 그래서 그걸 의사가 보고 사람마다 조금씩 처방을 달리하는 거야. 책에 있는 이론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론으로는 구체적인 뭐 백과균이를 몰라요. 아무거나 똑같이 약 쓴다 해서 낫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똑같이 약 안 쓰고 조금씩 다르게 쓰면서 병을 다스린다. 그러듯이 개념 안다고 그래서 다 아는 거 아니다. 인간은 전제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전제할 수 없다고 그래서 개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아는 것도 포기하고 구체적인 백과균이 아는 것도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자. 여기서 베이컨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지 않고 더 낫다고 말함으로써 다문다견, 권리골태의 방법에 따라 의심스럽지 않고 위태롭지 않은 그 나머지에서 비교적 오류가 적은 한정적, 개연적 지식을 얻는 공자의 근도와 유사한 겸손한 인식 방법을 천명하고 있다. 근도는 득도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얻었다라고는 절대 진리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득도할 수 없는 거지. 늘 애매한 상태에서 그 진리에 가까이 가는 거, 좀 더 가까이 가는 거, 그것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근도란 말을 쓴 거야. 도에 가깝다. 대체로 확률적 지식이나 또는 그런 그럴싸한 플로서빌리티 지식, 그런 지식들이다. 이 형광등의 수명은 얼마일까? 이걸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 개연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아까 수학적으로 확률이란 말은 우리 철학에서는 개연성, 프로바빌리티란 말을 쓰는데 저 수명이 얼마야?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표를 안 봐서 그러지 저기 딱지를 보면.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지? 수십 개의 수백 개의 형광등을 켜놓고 수명을 꺼질 시점을 다 기록해 갖고 평균을 내는 거죠. 개연적인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수명이 얼마인지는 접근 근사치지, 근사치, 개연성, 확률 다 같은 말이야. 우리는 확률적 진리, 근사치적 진리, 뭐 그런 개연적 진리만을 얻을 뿐이지 절대적 지식을 얻지 못한다. 무슨 알겠지? 근도라고 정확하게 표현한 거야, 공자가. 지소선우면 즉근도이라. 사물에는 시종이 있고. 지소선우. 선우를 알면, 즉 선우를 알면 근도, 도에 가까워질 수 있느니라, 이런 뜻이야. 개연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선우를 알면 일단 시종을 알고. 자. 그는 공자처럼 득도의 전지가 아니라 필요하고 가능한 만큼의 근도를 말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은 영원한 본질에 대한 궁극적 지식이 아니라 들리고 보이는 현상들에 대한 한정적, 개연적 지식인 것이다. 따라서 더 낮고 더 많은 경험과 해석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이 근도의 타당성도 언제나 잠정적이고 한시적인 것이다. 우리가 또 이런 잠정적, 한시적인 것을 잠정적으로 한시적인 것으로만 여겨야만이 진정으로 가능한 것이야. 안 그러면은 어려워진다. 어떤
가령 우리가 동쪽에서 해가 뜬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지식이지만 적어도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그 절대 지식은 아니지. 왜냐하면 남극 북극에서는 동에서 해가 서쪽으로 지질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잠정적으로 여기 사는 동안은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잠정적인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 한 그건 틀린 말은 아니다. 잠정적으로는 동쪽에서 해가 매일 뜰 거야, 이 말은. 근데 그 말 할 때 늘 잠정적이라는 말을 먹은 건데, 생략한 건데, 그것마저도 잊어버리면 이건 잘못된 지식을 말하는 거지. 오류라고, 오류. 그런데, 북극과 남극에서는 이제 동서가 없다는 것조차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또는 경험하거나 아니면 경험한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동서가 없다는 걸 모르지. 북극과 남극에서는 북쪽과 남쪽밖에 없어요. 동서가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동쪽의 정의가 뭐예요? 해가 뜨는 쪽이지. 근데 여기 보통 위도에서도 이게 해가 뜨는 그 지점이 매번 조금씩 이동해요. 아마 27도, 27.5도 정도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맨날 그 얼추 개연적으로 동쪽에서 뜬다고 그래요. 조금씩 다른 게 동쪽인데. 개연적으로는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고정된 해 뜨는 지점이 있다? 동쪽이라는 개념 정의 자체가 해 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개념을 그대로 개념 정의를 가지고 가면 북극과 남극에서는 해 뜨는 쪽이 없으니까 동쪽과 서쪽이 없는 거지. 응? 그렇게 말해야지. 정의를 우리가 해 뜨는 곳을 동쪽으로 정의했으니까. 우리 셋이서 그런 게 아니라 인류가 그렇게 언어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서가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 북극과 남극에서는. 그것이 잠정적인 지식이다. 동쪽에서 해가 뜬다. 이 말은 맞는 말이야. 근데 절대적으로 해가 동쪽에서만 뜬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그건. 자, 또 읽어보죠. 꿀벌어 인식론. 네. 꿀벌의 인식론과 협력적, 공익적 지식. 베이컨은 상술했듯이 공자처럼 지식 생산을 우상 없는 박학, 신문, 박물지와 실험, 그와 사유에 의한 귀납적 해석 간의 올바른 결합에 근거짓고 있다. 지식의 산출은 감각적 경험과 해석적 사유의 바른 동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자, 해석을 하는 사유는 감각으로부터 얻은 것을 그대로 사실의 논리를 잘 짜여주는 것이 해석의 역할이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사유의 역할이야. 해석도 사유의 역할이야. 그런데 감각의 내용을 존중하고 그 겸손한 자세로 그걸 한다는 거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바른 동맹을 맺을, 얼라이언스를 어떻게 해줄까. 공자님하고 거의 비슷한 사고야. 공자는 학이사, 경험에서 배우고 사색을 해야 지식이 발생한다고 봤거든요. 이론이 발생하는 거. 이거나 그 대신 어디가 더 우세하냐. 공자의 경우는 경험석에서 배우는 학이 더 우세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래. 똑같이. 감각적 경험이라고 이런 표현되어 있는데 감각적 경험에 더 많은 양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유에는 지성적 사유에는 작은 역할만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박학의 신사. 경험적 지식은 넓히고 사고는 좀 짜게 한다. 신중히 한다. 무슨 알겠지? 자. 베이컨은 비판적 계몽적 경험론의 이 인식론을 개미와 거미의 먹이 획득 방법 사이의 중간에 있는 꿀벌의 방법으로 비유한다. 과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자, 여기서 우리가 개미, 거미, 꿀벌 이걸 한번 이 곤충들을 먼저 생각해 봐요. 개미는 밖에 가서 물건을 먹을 것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똑같죠. 개미와 꿀벌이 같아요. 근데 뭘 가공을 안 해, 이 개미는. 근데 꿀벌은 입으로 갖고 와서 침을 발라서 저장한다고, 꿀을. 그 다음에
꽃가루는 다리에 이렇게 경단으로 조그마한 경단처럼 만들어 와갖고 이제 그걸 놓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먹는데 침을 발라서 놓아가지고 먹어. 근데 침을 바르면은 부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데 어떤 것이든 거의 다 부패가 되는데 침이 발라진 꿀과 꿀은 원래 꽃이 갖고 있는 거죠. 그 꿀과 꽃가루가 썩질 않아요. 어? 침이 발라지면. 그래서 가공한다고. 개미는 가공하지 않고 꿀벌은 조금 가공한다. 일체 형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정도의 가공만 하는 거야. 이렇게 불변적으로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정도. 거미는 밖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꿀벌처럼 가공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거미줄 쳐놓고 거미줄에 걸리면 움직이면 이제 걸렸다고 알고 막 가서 거기다가 또 한 번 거미줄로 쳐버리죠. 그럼 거기다가 침을 받고 먹어버리거나 그냥 빨아먹는데 그런 즙을 착각하기를 자기 거미줄에서 먹이가 나온 줄 알아. 외부에서 가져온 게 가만히 있으니까 저한테 온 것만 먹잖아. 쫓아가서 자기가 구해오질 않으니까. 이게 경험주의적 방법이 아니라 마치 자기 사유 속에서 뭐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거미는 자기 거미줄에서 거미줄망에서 먹이가 생겨난 걸로 생각한다. 자기가 만들어낸 걸로. 자기가 먹이를 만들고 지가 먹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유 합리주의자들은 그런 이 거미와 같은 사람들이고, 개미는 그러니까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유와 감각의 동맹이 맺어 있지 않지. 이런 경우는 단순 소박 경험론자야. 에피쿠르스 같은. 근데 꿀벌은 이 비판적 경험론자, 베이컨이나 공자와 같은 그 사유도 100%안 믿고 비판적으로 사용하지만 감각도 100%는 안 믿는다고 그러죠. 너무 빠르거나 너무 작거나 그러면 안 보이고 그런 걸 또 눈에 본다고 그래서 그대로 구부러져 보이는 막대기가 눈에 보인 그대로 그게 진리인가? 아니지요. 물속에 박혀있는 막대기가 눈에 딱 대고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구부러졌다. 눈으로 봤다고 그래서 꼭 구부러진 것을 믿지 않는다. 다른 감각에 의해서 그 오류를 알아내죠. 손을 집어넣어 보면 되잖아. 보이기는 구부러져 보이는데 물속에다 자기 손을 집어넣어 보면 안 구부러져 있죠. 젓가락이. 그렇게 해서 다른 감각에 의해서 교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쓸데없는 오류에 말려들 뻔하다가도 감각은 스스로 자기 교정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대로 믿지 않는다. 보이는 대로 지각하지 않는다. 자, 과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경험론자 아니면 교조론자다. 경험론자들은 개미처럼 단순히 축적하고 사용한다. 합리론자들은 거미처럼 그 자신으로부터 그물망을 짠다. 꿀벌의 방법은 이 사이에 있다. 꿀벌은 정원과 들판의 꽃들로부터 재료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것을 전환시키고 소화할 능력도 있다. 이것은 오직 또는 주로 정신적 능력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연 박물지와 기계론적 실험에 의해 제공된 재료를 손대지 않은 채로가 아니라 지성 속에서 바뀌고 알맞게 손질된 채로 기억 속에 저장하는 철학의 참된 작업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능력들, 즉 실험적, 경험적 능력과 합리적 능력 사이의 아직 맺어진 적이 없는 보다 긴밀하고 보다 많은 결속 동맹으로부터 많은 것이 기대될 수 있다. 이 인용문에서 베이컨은 스스로의 인식 방법을 명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피쿠로스와 에피쿠리언들 같은 소박 경험론자를 그냥 경험론자라고 부르고 교조론자와 합리론자를 동의로 쓰고 있다. 베이컨은 여기서 감각적 경험 능력과 합리적 사유 능력 간의 긴밀한 결속 동맹을 말하면서 동시에 경험 능력 쪽에 더 가까운 결속 동맹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상술의 뜻이 베이컨이 무엇보다 정신의 예단을 거부하고
자연의 해석, 즉 수리부작을 추구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베이컨은 위의 인용문에서 거미보다 개미에 더 가까운 곤충류인 꿀벌의 먹이 활동으로 비유하고 있다. 개미와 꿀벌은 둘 다 벌목에 속하는 곤충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떼지어 사는 반면 거미는 혼자 사는 고독한 벌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유를 좀 더 잘 뜯어볼 필요가 있다. 거미는 홀로 작업하여 자기 꽁무니에서 거미줄을 뽑아 만든 그물망으로 거미집을 짓는다. 인간의 슬기와 정신이 마치 거미가 이렇게 거미집을 짓듯이 스스로에게만 유지해 작업한다면 여기에는 결실이 없다. 독단적 합리론자들이 본유관념을 운이하듯이 거미는 우연히 거미집에 걸려든 먹이를 발견하더라도 이 먹이를 자기의 그물망 속에서 나온 것으로 망상한다. 반면 개미는 떼지어 밖으로 나가 먹을 것을 수집해와서 그냥 저장해 두고 소비한다. 꿀벌도 개미처럼 떼지어 살며 밖에서 꿀과 꽃가루를 수집해온다. 무릇 인간의 슬기와 정신은 개미와 꿀벌이 외모를 찾아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내용에 의존하여 일할 때, 즉 신에 의해 피조된 외물들에 대한 관상을 지향할 때 비로소 그 소재에 맞춰 작업하고 소재에 의해 규정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밖에서 수집해온 먹이를 그냥 저장해두고 소비하는 개미와 달리 꿀벌은 꿀과 꽃가루를 손질하고 입으로 삼켰다가 뱉어놓는 작업을 마친 후에 저장해둔다. 꿀과 꽃가루를 변별하여 다른 비율로 침과 섞어서 꿀을 방부 처리하고 꽃가루는 꿀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벌집 안에서 벌어지는 신기한 가공 과정이다. 나아가 꿀벌은 수집 과정에서 따라 들어온 불순물들을 가려내어 내다 버린다. 이 점에서 꿀벌은 꿀과 꽃가루를 명변하여 적절하게 가공할 뿐만 아니라 불순물을 명변하여 제거한다. 명변한다는 비판적인 작업인데 두 번을 비판적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비판적 경험론이라고 그런 거야. 불순물까지 내용물을 알지 않고 또 꽃가루와 꿀도 구별할 줄 아니까 다른 처리를 하지. 그래서 자. 다른 한편 꿀벌들은 밖으로 나가 꿀을 수집해 오도록 서로 독려하고 거미처럼 꼼짝 않고 있으면서 먹이를 바라는 수벌들을 몰아낸다. 그래서 로마의 옛 시인 버질도 일찍이 꿀벌들은 게으른 수벌떼를 벌통에서 멀리한다네 라고 노래했다고 한다. 근데 왜 이게 수펄이 맞아 수벌이 맞아? 근데 왜 이게 지난번 우리 아래 한글에 자꾸 이게 수벌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수펄이 맞는 거 아니야? 여기도 지금 수벌이라고 돼 있네. 암탉이라고 수탉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수벌이 맞아. 숯벌 알았는데. 숯벌인데. 이유를 달아놨다. 숯벌은 방언이네요. 방언. 숯벌이 익숙한데. 표준어 규정 제7항에 따르면 숙항아지, 숙회, 수컷, 숙희화가 뭐지? 기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기와도 숙희화, 암기화 있지 참. 네. 그럼 수탉나기, 수떨저기, 수터지, 수평아리 이 9가지 외에는 수 뒤에 기역, 비읍, 지읒 따위가 오더라도 히읗을 첨가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따라서 수펄은 틀리고 수벌이 맞는 것이다. 아닌데. 항상 발음할 때 저도 수벌 이래서 수벌 이렇게 했는데 숯벌이라고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숯벌. 너는 어렸을 때 수펄이라고 안 했어? 네, 저는 숯벌이 익숙해요. 보니까 전라남도 방언이네요. 숯벌이. 수펄이? 네. 전 네이버 어디 방언에다 없고 전남으로 아무튼 그 9가지 외에는
희한하다. 첨가하지 않는데. 아무튼 뭐 수벌이 맞다고 그러니까 수벌을 쓰고. 자. 그러므로 꿀벌의 경험론은 감각적 경험을 변별하고 가공함과 동시에 형이상학적 단잠과 자만에 빠진 공상적 이성을 비판하여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이중적 비판의 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판적 경험론이고, 이런 의미에서 에피쿠리안적 소박 경험론과 구별된다. 소박 경험론은 개미의 인식이죠. 자. 위 인용문에서 베이컨이 꿀벌의 활동을 거미와 개미의 중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꿀벌은 실은 분류법상 거미와 멀고 개미와 가깝다. 몸통에 머리와 배밖에 없는 거미와 달리 꿀벌과 개미는 둘 다 머리, 가슴, 배에 몸통을 가진 곤충류이고, 혼자 사는 거미와 달리 꿀벌과 개미는 둘 다 인간처럼 사회생활을 하며 수집된 다문다견의 경험을 주고받고 개별적 관점들을 넘어서는 사회적 곤충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꿀벌은 개미처럼 꿀과 꽃가루를 넓은 세상에서 수집해와 이를 변별하여 가공한다. 하지만 떼지어 일하는 꿀벌들의 이 협력적 가공 작업은 원자재에 충실한 수리부작, 해석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꿀벌은 거미 같은 단독적 천재들의 사이 불학보다 박학신문과 신사명변의 소통적 여론에 더 의존한다. 따라서 베이컨은 애당초 공자처럼 생이 지지하는 천재의 선험적 합리주의 방법을 거부하고 협력적 인식을 추구했다. 우월한 증명 방법 또는 자연을 해석하는 우월한 형식은 정신을 오류와 실수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지만 지식의 자료를 공급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자, 앞에 오류와 실수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다. 이 방법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 비판적 경험론의 방법은 컴패스나 자와 같은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려면 잘 못 그리지만 컴퍼스를 똑같이 주면은 잘 그리듯이 이 비판적 경험론의 방법에 따르면 잘 할 수 있어. 오류와 실수로에 빠져들지 않고. 그렇지만은 뭔가 이 방법을 적용할 재료가 있어야지. 자. 추측하고 징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알기로 작정한 사람들, 세계에 대해 동화와 소설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 세계의 본성을 조사하고 분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여러 사물 자체로부터 모든 것을 찾아내야 한다. 지성, 사상, 논증의 경로에서의 어떤 대체물이나 대안도 고된 작업과 조사 그리고 주유천하를 대신할 수 없고, 전 세계의 모든 천재가 다 힘을 합해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 이제 주유천하에서 자료를 구하는 거, 그러면은 이 주유천하는 공자님도 많이 했지만은 그건 작은 세계였고, 더 큰 세계는 지리상어 발견이죠. 엄청난 식물 자료들을 가져왔고, 동물 자료들을 가져오면서 식물학, 동물학이 또는 광산이나 새로운 지하자원들이 개발되면서 이때에도 벌써 지리상어 발견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 박물지적인 지식이 가능했던 거라고. 그게 있어야 여기 우월한 방법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좋은 진리, 좋은 개연성의 진리를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천재성도 머리채서 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유천하의 경험 박학, 다문다견의 경험을 대체할 수 없다. 하기 싫으니까 발로 안 뛰려고 막 대체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공리공담적 형이상학에 빠져든다. 자. 여기서 베이컨은 공자처럼 경험론적 지식 획득 과정을 협력적 작업으로 보고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기대될 수 있는 것에 주목하고, 특히 이성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개인들이 여행하는 행로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작업과 노력들이 특히 경험의 획득에서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분배되고 또 재통합될 수 있는 행로로 기대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셀 수 없는 인간들이 모두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인간이 상이한 기여를 할 때 그 자신의 강력한 힘을 알기 때문이다. 경험주의적 방법은 많건적건 지성을 평등화하여
지성의 탁월성에 대해 거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지식은 주긴 주는데 거의 안 줘. 아주 조금만 앞에서 그 조금 인정한다는 거나 비슷하죠. 지성에다가 인정을 하는 거. 방법에 많이 의존한다. 이 방법론에서는 박학의 신사. 모든 사람의 천재성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천재 둔재의 차이를 무시해버리고 지성을 평등화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컴퍼스가 원 잘 그리는 사람과 못 그리는 사람을 평준화해버리듯이 이 경험적 방법은 그 천재의 역할을 별로 안 주니까. 결국은 성실한 사람, 지성을 다하는 사람이 올바른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자. 지식은 능력이라기보다 차라리 일종의 행운에 기인하고 지성의 산물이라기보다 시간의 산물이다. 자, 이 말 중요한데 앞에 능력이라보다 일종의 행운이다. 많은 자료를 보고 또 우연히 발로 차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그 자료들이 순서나 차례를 알게 되죠. 경험 자료들인데 그러면서 우연히 진리를 얻게 돼요. 네? 큐리 부인이 나듐을 무슨 의도적으로 발견했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젖주다가 맨날 실험은 딴 거 했는데 나듐이 나타나면서 발견했던 거고, 다 모든 자연과학적인 새로운 발견과 공식의 등장은 그런 느닷없는 어떤 우연을 통해서 행운으로 알게 되는 거고, 지성의 산물이기보다는 시간의 산물이다. 생각 많이 해서 진리를 얻는 게 아니라 이 경험 전에 오랜 누적, 그 오랜 누적이 하는데 걸린 세월의 산물이란 소리야. 알아듣지? 자. 왜냐하면 인간들의 작업과 그 업적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들 안에서도 확실히 우연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훗날 로크와 휴문 지식 획득 과정을 이삭죽기로 표현했다. 베이컨은 36세 때의 저작 신성한 성찰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이 힘이 이런 협력적 경험 방법의 지식 획득으로 얻어지므로 이 힘을 결코 개인이나 집단이나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것으로서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재미나 논쟁을 위해 또는 남들을 깔보기 위해 아니면 이득, 명성, 권력 등 어떤 다른 열등한 목적을 위해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톱. 여기서 대부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베이컨 말인데, 많이 옛날에 속담이나 뭐 이발소 액자나 어디 음식점이나 많이 써져 있었죠. 많이 알면 남을 무시할 수도 있고 남을 제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오로지 공동선만을 위해서 지식은 쓰는 것이, 남을 무시하거나 논쟁에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이득이나 명성, 권력을 위해서 얻는 게 아니다. 온 백성을, 온 인류를 위해서 얻는 것이다. 자. 삶의 유용성과 복리를 위해, 그리고 박애심에서 삶을 향상시키고 영위하기 위해 지식을 탐구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권력욕 때문에 타락했고 인간들은 지식욕 때문에 타락했으나 박애심은 한계를 모르고 천사나 인간을 위험에 빠뜨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권력욕 때문에 타락했다 이 말은, 천사들은 하느님의 전령인데 전달하다가 배달 사고도 많이 내고 또 자기들이 권력 잡으려고 악마로 타락해요. 그 하늘의 세계를 정복하려다가 악마가 되는, 악마도 다 하느님이 만드는 것이라 하느님의 아들들인데 권력을 잡으려는 천사들이 모여서 타락해갖고 복마전을 이루죠. 마귀들의 궁전, 그걸 복마전이라고 해요. 그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타락천사가 되는 거죠. 타락천사가. 인간들은 지식욕 때문에 타락했다. 더 많이 아는 문제라기보다 가령 자연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지식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어갖고 결국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연과학적 지식이니까 아무리 많은 호기심과 또는 지식을 쌓아도 타락할 일이 없다. 그런 도덕 지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박애심은 인간애로 나타나니까 한계가 없죠. 지식욕이나 권력욕은 다 인간을 천사까지도 타락시키는데 박애심은 한계를 모르고 인간과 천사를 타락시키거나 위험에 빠뜨린 적이 없어서 박애심은 많이 가질수록 다다익선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는 인류적 복리와 영광의 기초를 놓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한 것으로 견지하기를 청한다. 또한 인간들이 자신의 진정한 이익에 기회를 주고 믿음의 열정이나 편견을 끄고 공동선을 생각할 것을 청한다. 그러나 베이컨은 지식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을 우쭐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그 질적 종류라고 못 박는다. 자연 지식은 그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인간 정신을 우쭐하게 만들 수 없다. 여기서 베이컨은 양적으로 무한한 자연 지식과 이에 입각한 자연 정복의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에서 상론한다. 아무튼 그의 말을 더 따라가 보자면 세상의 어느 한 구석도 사람이 연구하고 발견하지 못할 것이 없다. 지식이 인간 정신을 우쭐하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즉 그것이 질적 한계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지식의 양이 아무리 크고 넓더라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 질만이 문제다. 위험한 질을 가진 특정한 종류의 지식은 자연 지식이 아니라 신처럼 선악을 알고 제정하는 특질을 가진 도덕 지식을 말한다. 특정한 종류의 지식의 질에는 도객 같은 사악한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질을 가진 지식은 양이 많든 적든 해독제 없이 섭취한다면 뱀독처럼 인간 정신을 우쭐하게 만들어 교만하게 한다. 이에 적절한 해독제는 바로 박애다. 이 박애의 해독제가 투여될 때 비로소 지식은 지고의 지식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도 천사의 언어도 그 자체로서는 결코 뛰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박애와 결별한다면, 즉 인간과 인류의 유익함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익하고 실질적인 덕이 아니라 허영에 지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도덕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걸로 끝난다면은 제대로 알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도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하면은 신이 선악을 제정하듯이 인간도 선악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인 양 국회에서 법률 만들듯이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베이컨을 따라서 논의를 해준 건데, 근데 이제 공자의 논의나 또는 라이프니츠의 논의를 따르면 이보다는 좀 복잡한 것이 숨어 있어요. 선악의 지식을 아는 것은 선악의 지식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하게만 살아라, 그렇게 하느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명령을 했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 충실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데, 실제로 선악을 알고 선악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은 신이나 인간이나 마찬가지예요. 라이프니츠는 신도 전능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신보다 선이 먼저 있는 거야. 악도 신보다 먼저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선에 의해 사람만이 아니라 신도 제약당한다고 본 거야, 라이프니츠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은 인간이 타고나는 속성인데 신은 선악을 초월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결국은 신은 늘 선해야 되기 때문에 선에 의해서 구속된다. 신도. 이게 이제 신의 도덕적 제약론인데, 라이프니츠. 신을 본따서 절대 권력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도 신처럼 제약되는 거야, 선악에 의해서는.
그러면서 서양에 최초로 이론적으로는 제한군주론을 제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사람이 라이프니츠란 말이야. 자, 이렇게 보면은 그 선이라는 것이 뭐야? 인간에 의해서 타고난 의미에서 느끼는 선이죠. 그 선 중에 가장 첫 번째 가는 것이 박애야, 박애. 그러니까 이상하게 꼬여버리지, 이 사람 베이컨 말은. 인이 예지의 인의 감정적 토대가 박애라고. 측은지심. 응? 측은지심이나 정의감이나 공손한 인간의 심정이나 십이지심, 미안함이죠. 십이지심은 이런 것은 인간이 타고나는 것이고, 결국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논리를 라이프니츠의 말을 해석하면 신은 도덕적으로 인간의 감정적 마음에 의해서 제약당해요. 결국은. 그렇죠? 이런 말까지 나가게 된다. 근데 이런 신의 역할을 공자는 많이 주지 않고 신에게 천성을 만드는 천신이 우리의 천성을 만드는 역할만 준 거야. 천명지 성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본성, 천성. 하늘의 명은 명한 것은 본성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본성이 착하다가 성선설이야. 그 본성을 만든 게 하늘의 명령이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거기서 뭐 선악을 제정할 수 있다 할지 이런 걸 말하지 않는 거야. 근데 홉스는 반대로 선악을 인간이 제정하는 걸로 봤어요. 어떻게?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회계약을 맺기 전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어요. 인간이 그 자연 상태에서 사회계약을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해주고 그 사람을 리바이아단이라고 부른다면 리바이아단이 그때서 선악을 구분하고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는 이제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면은 선하다 이런 말이나 똑같아요. 그 말은 그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말이나 똑같아 버리니까 하나님도 제약당하는데 무슨 리바이아단은 제약 안 당해? 안 그러면 트라시마코스 말이 맞게 리바이아단이 정해준다 선악을 비로소 제정한다는 소리잖아요. 비로소 있을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홉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본따서 리바이아단이 선악을 제정하는 것처럼 말을 했다면 다시 또 내려오면 칸트가 인간의 이성으로 선악을 즉 도덕을 제정한다고 도덕 법칙을 제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회주의적 사회에서의 인간의 참다운 본성을 이전까지는 타락한 자본주의적 본성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 새로운 본성을 만든다. 사회주의적 인간상 신인간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악을 마음대로 제정했어요. 칸트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상한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응? 선악은 인간이 타고나는 감정의 바탕을 도덕 감정의 바탕을 둔 거고 그건 제정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의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본성을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 부분은 비유지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천명 언다 볼 때 거기서는 신화적인 거고 하늘이 명한 것을 즉 천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동호반복이라고. 예? 그것은 옳지만 그 하나님도 하늘도 선악을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진 뒤의 일이지 그 처음부터 선악을 제정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도 만약에 선하게만 행동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그건 하느님도 선에 불복하는 거고 선에 의해서 제약당하는 거예요. 자, 읽어봐. 그러나 박애와 지식이 결합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상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의 협력적 생산 과정에 의해 비로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전사가 벌집 속에서 무의도식하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수벌처럼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소위 타락천사는 신과 인간 사이에 심부름을 하다가 신의 권능을 찬탈하려는 권력욕 때문에 타락했고, 아담과 이브는 인간 정신을 우쭐하게 부풀리는 무한한 지식욕 때문에 타락했다. 베이컨은 애매한 논리이지만 꿀벌떼의 사랑 같은 사회적 사랑과 박애만이 이 지식 욕심을 중화해 타락을 막아준다고 주장한다. 이 지식 욕심을 없애주는 것은 권력욕을 없애주는 거죠. 지식욕, 권력욕을 없애주는 것은 인간의 박애야.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쓸데없는 탐욕을 갖지 않는다. 자. 크세노폰이 말하듯이 사랑도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정신을 흥분시키지만 다른 감정들이 정신을 혼돈이나 격정 같은 왜곡되고 부적절한 상태로 이끄는 반면 사랑만은 그렇듯 고양된 상태에서도 정신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킬 수 있다. 박애도 마찬가지다. 박애는 사랑의 일종이니까. 다른 모든 덕은 본성을 고양시키고 과도해지기 쉽지만 오로지 박애만은 과도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사들은 권력에서 신처럼 되는 것을 열망하다가 계율을 범하여 추방당하지 않았던가? 또 인간은 지식에서 신처럼 되는 것을 열망하다가 계율을 범하여 낙원에서 추방당하지 않았던가? 이제 이 카루스인가 그런 날개를 꿀벌집 녹인 걸 뭐라고 하지? 파라핀으로 만든 그걸 타고 날아가다가 태양을 범하려고 하는데 너무 가까이 가서 녹아갖고 떨어져 죽었다고는 이카루스 신화처럼 너무 호기심이 많지 지식욕을 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죽는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와 관련돼 있어요. 자. 그러나 선이나 사랑에서 하느님과 비슷해지는 것을 열망하다가 계율을 범한 인간이나 천사는 아직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선이나 사랑에서만은 우리가 신을 닮을 것이 요구된다. 근데 아담과 이브는 하느님과 비슷해지다가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에 있어서 그래서 추방당했는데 지금 또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성경을 어긋난 소리를 막 하고 있다. 거기에 에덴에서 추방할 때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저들이 저 지식의 과일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저들이 우리와 비슷해졌느니라. 또 이제 생명의 나무까지 따먹게 되면 안 죽는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필멸적 존재가 돼. 반드시 죽는 존재로 변하고. 그래도 막 아담이 900년 살았다고 막 써져 있어. 아무튼 간에 그런 도덕적 지식을 얻는 것도 성경책에는 하느님과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하느님이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오해했단 말보다 더 한다는데 선악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신의 능력이라 하더라도 선악을 아는 것까지도 신의 능력으로만 한정시킨 이 베이컨의 성사 해석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응? 선악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공자철학의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어. 우리가 30만 년 이상의 진화를 통해서야 도덕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800만 년의 인간의 진화 속에서 약 50만 년 전, 100만 년 전까지는 그 시간대에는 우리는 도덕 감정이 없이 호모 사피엔스로 살아왔는데 30만 년 전부터 인간은 뭐 사피엔스로 살면서 도덕 감정이 생겨났고 최근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약 5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탄생했다. 도덕 감정을 갖춘 인간이 그때부터야 아마 완전한 사회생활이 가능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예의범절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떼거리로 사는 울프팩만 보더라도 울프 무리만 보더라도 나름대로 그 안에 도덕들이 있어요. 그 정도 뭐 한 많이 봤다 12마리 13마리 정도 떼까지 사는데도 도덕이 있는데
그 알파 보통 이제 동물학에서 그 우두머리 떼지어 사는 동물 중에 우두머리를 알파라고 부르거든요. 또 동물만이 아니라 또 인간도 그런 선사시대의 인간들 중에 이제 제일 뛰어난 사람을 알파라고 부르요. 학문적으로 그 알파를 공격한다. 누가? 외부 세계가? 외부에서? 그럼 바로 그 감히 누구를 공격하는 식으로 늑대 떼들이 떼지어 달라서 방어를 하거든요. 공격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 알파에 대한 그 떼거리 멤버들의 공격심 때문에 그렇게 목숨 바쳐서 공격하고 방어해요. 원숭이 떼들은 더 많이 있고, 실은 내가 직접 본 다큐를 보니까 일본 원숭이가 그 어떤 것들은 이게 엄마가 엄마답지 못해가지고 도덕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막 새끼가 이 일본 원숭이는 뭘 도토리를 일단 보잖아. 그러면 안 까먹어요. 막 주워서 집어넣어. 넣어갖고 일단 볼태기에다 다 저장해. 그리고 혼자 다른 데로 가갖고 이제 하나씩 꺼내서 까먹고 삼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애미하고 새끼가 있는데, 애미가 지껏 다 까먹고 빨리 그 새끼 걸 뺏어 먹는 거야. 새끼가 이제 좀 컸으니까 이제 저도 안 먹어도 되는데, 뺏어 아가리를 막 강제로 벌려가지고 그걸 뺏어. 이게 가만히 있어? 엄청나게 앙앙대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 일본 원숭이 떼의 알파가 어느 정도까지 참아주더라고.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도. 나중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냥 비호처럼 날아가지고 그 엄마를 때리잡는 경찰 노릇을 해요. 자기 이익이 아닌데 그 무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아주 낮은 단계의 도덕들을 그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가지고 있다. 거기서 조금씩 발전하면 이제 인간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다른 동물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 응? 이 도덕성의 문제는 이렇게 진화대에서 발달한 것이지 무슨 하느님이 제정하거나 그런 거 아니다. 특히 그 인간이 제정하려고 한다는 공산주의 사회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거고 나치도 마찬가지다. 응? 자. 여기서 덕이 과도해지기 쉽다는 말은 덕 개념과 배치되는 어불성설이고, 사랑과 박애가 과도함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 지나친 사랑은 자식을 망치고, 능력과 필요 이상의 박애는 나와 남을 망치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들을 제쳐놓으면 꿀벌떼가 서로 협력해 생산한 꿀처럼 전 인류의 협력으로 획득한 지식을 박애와 결합시켜 지식의 오만을 해소하고 공익에 기여하게 하려는 베이컨의 의도가 위 인용문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자, 오늘 여기까지 또 하죠.